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로 시장이 불안해한다면서 90일간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다만 보복에 나선 중국은 관세율을 더 올려 125%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워싱턴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가 발효된 지 13시간 만에 SNS를 통해 관세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을 뺀 나머지 나라는 90일 동안 기본 관세 10%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보복하지 말라는 경고를 어긴 중국은 관세율을 104%에서 125%로 더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I did a 90-day pause for the people that didn't retaliate because I told them if you retaliate, we're going to double it. And that's what I did with China because they did retaliate.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유예 이유로 시장 불안을 꼽았습니다. 사람들이 약간 겁을 먹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They were getting yippy, you know? They were getting a little bit yippy, a little bit afraid, unlike these champions, because we have a big job to do. No other president would have done what I did.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발표한 시각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있던 미국 통상대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유예 조치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질문해 협상하란 지시만 들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What do you know about this pause? What are the details of it? Well, the details, as I understand it, is that China continues to retaliate. Other countries didn't retaliate. The president 2 or 3 days ago said we wanted to negotiate with those countries that asked for meetings. 그리어 대표는 70여 개 나라와 관세 협상을 하는데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유예 발표로 한국 관세율은 기존 25%가 아닌 10%가 적용되지만 철강과 자동차에 매겨진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정부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데 대해 관세 협상을 계속할 여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상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조금 전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번 유예 조치는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125%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대미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제품이 한국과 주변국으로 들어오는 풍선 효과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면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를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서 미국은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많이 보전받지 못하고 이것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표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폭등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누그러지면서 국제 유가와 금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즉시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이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폭등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7% 넘게 오르며 4만 선을 회복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9% 이상,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 넘게 상승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우려했던 투자자들은 관세 유예 소식에 안도감을 드러내면서도 여전한 불확실성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So there is still a lot of movement. Investors' fingers are on the buy or the sell button based on, what the longevity of tariffs ends up looking like. 경기 침체 우려가 누그러지면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전장보다 4.65% 폭등했고 약세였던 국제 금값도 3%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은 통화정책을 결정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3월 회의록에서 신중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향후 경제 전망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연준 일각에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지속하거나 성장과 고용 전망이 악화할 경우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와 연준이 구원투수로 등판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로 경찰은 물론 공수처의 수사 선상에도 오른 데다 국헌 문란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최측근이 헌법재판소에 서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야권의 사퇴 요구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이 처장은 내란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이때 2차 계엄을 꾸민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처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선상에도 올랐습니다.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 구속 안 시킵니까?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고발 진정 사건 제기되어 있어서 저희들의 수사 대상인 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46년 지기인 최측근 인사입니다. 지난 2020년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했고 2022년 대선 때는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을 자문했습니다. 이후 윤 정권 내내 법제처장을 맡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형사재판 결과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논거가 충분히 있다며 호응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0여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국무회의에서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처장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통령실에 추천이 있었는지 밝히라며 국민신문고에 공개 질의서를 접수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해온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이 처장도 내란 모의 참여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지명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긴급 현안 질의까지 열어 이 문제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행을 저질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한 대행이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 파괴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무효인 행위는 특별한 조치가 없이 그냥 무효입니다. 임명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무효예요, 무효. 당 일각에선 한 대행을 재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일단은 헌법 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파면으로 걸위 상태여서 대통령 의중과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없는 만큼 권한 행사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입법부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이재명 세력의 입맛에 맞는 권한만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그동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구인체제 완성을 주장해왔다며 억지를 부리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당선되면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자리를 비워두라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법사위 회의장에서도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늘리면서 권한대행의 그런 권한 행사는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한덕수 대행이 그런
그다음에 비상계엄도 선포하고 전쟁도 선포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대통령 고유 권한을. 민주당은 또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의 인사검증이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고 캐물었고 이 처장은 법제처장이 될 때 검증 서류를 낸 게 있어 그럴 수 있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이 조기 대선 전국 초반 주도권 다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거대 양당은 각 당내 경선 규칙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양당 모두 당원들의 당심과 일반 국민의 민심을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퇴와 함께 본격 대선 체제로 전환된 민주당은 곧바로 당내 경선 준비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와 특별당규 준비위를 띄웠습니다. 촉박한 대선 일정을 고려해 이번 주 안엔 경선 일정과 규칙을 정하겠다는 방침인데 결국 당원들의 투표권을 얼마나 보장하느냐가 논의의 핵심입니다. 비이재명계에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 전 대표 지지세가 강한 권리당원 표심을 배제하고 100% 일반 국민 투표로 경선을 치르자고 주장하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질진 미지수입니다.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비해 내부 경쟁이 치열한 국민의힘은 흥행 효과를 극대화할 경선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 후보 등록을 받아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일정까지는 확정했지만 예비 경선 일정과 방식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의결권을 넘겼습니다. 출마를 예고한 후보가 두 자릿수에 달해 본경선 전 여러 차례 컷오프가 불가피한데 역시 친윤계와 비윤계 주자들 사이 당심 반영 비율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본경선에선 당원 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최종 후보를 선출할 가능성이 큰데 당내에선 본경선 후보를 2명만 남겨 1대1 대결 구도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그런 경선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에서 진행될 여론조사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고자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명태균 방지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1강구도 경선이 유력한 민주당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본선에 당력을 집중하려는 기류가 읽힙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잠시 뒤 오전 10시에 영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공개를 한다는데 새로운 방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2022년도인가요? 그때 당시 대선 때도 그때 코로나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요. 네. 후보자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출마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아마도 그런 톤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의 안정감 이런 것들도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전국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나 경제 문제라든가 평화 문제라든가 이러한 내용들도 좀 많이 담기지 않을까 싶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후보자들이 출마 선언을 과연 어디서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잖아요. 네. 이제 그런 고민 같은 거 하지 않고 영상으로 그러면 이제 사실 뷰 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딱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나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고요. 여러모로 좀 유익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유력 주자니만큼 견제 목소리도 높은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퇴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정치 무대에서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시대 명령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뭐 권성동 원내대표의 바람이겠죠. 그리고 네. 그간에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많은 저희 당 지지자들이 광장으로 나오면서 그분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는 그런 원동력도 작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하지만 이미 탄핵은 지났고 윤 대통령은 과거형이 됐고 그러면 우리 당은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라 하더라도 사라지겠습니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선거법도 무죄를 받은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게 해석한다면은 법적으로는 심판을 못했지만 네. 이제 선거로서 심판을 하자, 저는 그렇게 이제 언급했다고 그렇게 취지를 받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 당도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향해서 비전 경쟁을 한다면은 네. 당연히 중도층, 무당층도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 쏠림 현상이 없다는 게 여러 여론조사에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경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선거에서 심판하자,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어쨌든 유튜브로 출마 선언을 하고 내일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다음 주에는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도 출범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형식도 굉장히 여러 개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출마 선언 자체가 그것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정책을 쪼개서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는, 또 다른 후보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 형태로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네. 영상으로 하든 현장으로 직접 가든 아니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든 아니면 여러 정책 사안들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유불리나 혹은 진짜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짚어주는 데 있어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또 매개가 되고요. 네. 유권자들은 역시 이번 선거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헌법을 지킬 수 있는 세력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국민 삶이 굉장히 팍팍한 상황에서 그 팍팍한 삶을 어떻게 좀 해결해 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클 겁니다. 네. 그럼 민생 대책이라든가 실용적 측면 이런 것들을 좀 부각해서 아마도 기자회견의 내용에 계속해서 담아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어제는 비명계 김동연 지사도 출마를 선언했는데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한 언급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김동연 지사의 경우는 계속해서 정치 교체를 이야기해 왔잖아요. 거대 양당이 딱 틀어지고 네. 사실상 바뀌지 않고 공수 교대만 해가면서 서로가 권력만 나눠 갖는 그런 비판을 일정 부분 국민들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뭐 그냥 제도 하나를 바꾸는 걸 넘어서서 정치 자체를 좀 교체하자. 그 의미는 뭐냐면 일단 대화와 타협이 좀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들 간에 치열한 토론을 할 텐데 이것을 아마 부정하는 후보자는 없을 겁니다. 국민들 역시도 더 이상 이제 양당이 뭐 싸우거나 이래가지고 실제 결정해야 될 일을 결정 못하고 뒤로 계속 밀어오는 이러한 정치 무능의 시대, 이런 것들을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네.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대안들 과연 무엇이 있는지 아마 유권자들은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문수 전 장관은 깨끗한 내가 피고인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재명 전 대표를 또 겨냥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일강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전 장관도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 성격의 선거 프레임을 짜기보다는 네. 아마 비전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이건 아니면은 중도층의 국민이건, 그리고 이 조기 대선을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의 바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일가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잘못된 점은 잘못된 점대로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보다 개인의 비전을 더 보여주고, 그렇다면 우리 당에서 떠났던 민심도 아마 당내 경선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것이 저희 당이 다시 한번 변모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전 장관뿐 아니라 앞으로 출마하는 모든 분들이 비전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러한 형태의 프레임을 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후보들의 출마 장소도 이색적인 곳이 많습니다. 출사표 던지는 장소를 보면은 대권의 메시지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요. 여기를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국회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상징적이죠. 특히나 한동훈 대표에게는 지난 계엄의 밤에 그 계엄을 막아냈다라고 네. 하는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책을 읽어봤더니 책 내용의 상당 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계엄 막은 일에 전부 다 할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어쨌든 자부심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봐서도 국민의힘은 지금 후보자들이 뭐 1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맛없는 뷔페집이거나 혹은 다 상한 음식 내놓은 뷔페집이에요. 장사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실제로 지킬 수 있냐 없냐 이런 질문이 유권자들로부터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본인들이 1호 당원이 저질렀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든가 출당을 시키던가 뭔가 끊어내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 네. 그런 것이 지금 일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런 지점을 좀 뭔가 공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좀 느껴지고요. 네. 문제는 그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얼마만큼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끊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그 현 주소가 과연 한동훈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유리하게 작용할지 이것은 유권자들도 다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약자 동행 상징의 장소에서 발표를 한다고 해요. 어디가 될까요? 뭐 장소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약자 그러니까 취약계층 그리고 취약계층이 머무는 공간 이렇게 네. 해서 유사하게 이렇게 장소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2021년도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 돌아왔을 때 당시 서울시 의회의 구도가 거의 90% 이상이 민주당이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은 단 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당시 예산안과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대변인으로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때 저희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그게 바로 계층 사다리 복원이거든요. 그래서 계층 사다리 복원이라는 거는 상향 평준화 모두가 다 함께 성장하는 걸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계층 사다리 복원의 연장선에서 약자의 동행도 굉장히 주력하는 그러한 정책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뭐 교육도 있고 복지도 있고 다 많습니다. 일자리도 있고 주거도 있고. 그래서 언론에서 거론하는 그러한 약자의 동행이라 하니까 약자의 상징적인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네. 약자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과 그리고 정말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장소로 지금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대선 출마 선언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늦었지 않습니까? 늦었지만 지난 2021년도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을 이번 대선 출마 선언 메시지와 공간을 통해서 아마 국민들한테 보여준다면 국민들도 역시 오세훈이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출마론이 여전히 뭐 일부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뭐 일부 의원들이 굉장히 권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출마를 안 하시는 게 맞다. 본인은 5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논란을 자초하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과거형의 인물로 전환이 됐습니다. 미래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저희 당이 이제 더 이상 거론을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된다면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또 옵니다. 네. 그렇다면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다시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환이 된다면 우리 당은 다시 과거로 전환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형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본인이 맡은 소임을 다하고 정말 공직의 의무를 다한다면 그걸로도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하다. 네. 그래서 출마를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본인도 출마를 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네. 저는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 고민 중이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보도도 일부는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대답도 사실 명확하게 했든 안 했든지 간에 국민들 안심을 위해서라면 그런 말은 일절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 한덕수 카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여전히 망상에 좀 젖어 있는 거 아니냐. 지난번 윤석열 이 정부 동안 부산 엑스포 건 있었죠. 그다음에 재작년에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있었죠. 그다음에 총선 있었죠. 그럴 때마다 보고서가 다 이긴다는 것으로 다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결과 끝나서 지는 걸로 나오면 부정선거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어떤 레토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나오는 이유가 김문수 장관이 계속해서 1등 차지하고 있고 뭔가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지지율도 굉장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망상도 이런 망상은 정말 이 약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이나 좀 잘 지키고 그다음에 지금 뭐 공수처라든지 이런 데서 검사 추천 지금 7명 돼 있는데 이걸 다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거든요. 임명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됐던 상설특검 2개의 법안 관련돼서도 여전히 국회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법을 위반하는 것과 그다음에 헌법까지 위반하는 것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자격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 현안 질의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출석을 했는데 여러 공덕이 몸을 낮추면서도 사퇴 요구에는 선을 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죠. 그리고 내정자는 아마 사퇴를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않고 이제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 상황이 지속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이제 이완규 내정자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민주당의 모순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반대하려면 두 사람을 다 반대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안 된다는 논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헌법학회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이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이거 해석은 없습니다. 어허. 다만 우리가 그냥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석해왔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과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가 행해왔던 법률안 거부권이나 공무원 임명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적극적 권한이냐 소극적 권한이냐 그것도 논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말 좋지 않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흔들린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의 마지막 보루가 저는 헌법재판소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고 있는데 퇴임을 앞두기 전에 또 임명을 해야 되는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법률 사항입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가 완전한 구인 체제로 돌아가서 일반 선고 관련해서도 선고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저는 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대의적인 관점에서 민주당이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만약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견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민주당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정치권의 이러한 흔들림에 흔들려서 국민들로부터도 존경을 못 받는 헌법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권한대행의 대행 업무가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라는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뭐 논란의 여지는 없다라는 이제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좀 일관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야 합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거를 임명할 수 없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야 합의가 여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임명했잖아요.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신은 소극적 권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했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은 이 민주당에서도 주장을 해줬죠. 헌법에 이미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대통령 권한으로 나오니까 그건 또 적극적으로 인사를 또 활용을 했단 말입니다. 네. 어느 장단에 지금 춤을 추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것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먹고 싶지 않은 거는 완전히 내팽개치고 이렇게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또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고 본인들 스스로는 다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지점에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 지점까지 엎어서 결국엔 심판 대상이 될 거라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그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였고 지금은 거리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말장난이죠. 예, 국민들께서 과연 그거를 제대로 이 고지고대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그런 주장들을 해왔었다라고 하고 실제로 행동도 그렇게 했었다면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국민의힘이 헌법을 안 지키는 헌법 유린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지금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뒤에서 오더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깜빵에 가 있었을 때도 역시 이분들이 뒤에서 뭔가 뒤에서 다 조율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있었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대통령직에서 탄핵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들의 어떤 소신과 철학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오더를 받고 있다. 이 의심은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그거는 너무 과한 해석이고요. 우리 국민의힘이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과거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다시 소환해내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조기 대선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층을 저희가 안아야지만 이재명 대표한테 가지 않는 중도층을 저희가 지지를 받아야지만 저희가 다시 정권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과한 해석이고요. 저는 대통령 권한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도 이유는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 71조 대통령이 벌이나 사고일 때 국무총리와 그 후속 인사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지 그 권한이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명시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정치권이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면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렇게 또다시 헌재를 흔들고 우리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위만큼은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오다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저는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말한 것처럼 본인이 다 책임을 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는 선거를 못 내리는 그런 기형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한이 대통령 선거까지 60일이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도 만약에 그때 당시에 지명을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도 한 6개월 이상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공백이 생겼을 때 선고가 안 났을 때 그런 혼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고육직책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왜 이완규 법제처장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다뤄달라는 거죠.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도저히 안 된다는 하자가 나온다면 어떻게 임명을 강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절차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는 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덕수 대행은 이완규, 함상훈 이 두 사람을 임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세 가지인데요. 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먼저 문제가 없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은 그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해야 되는 그 임명의 기한 조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임명의 기한 조건을 7일 내에 임명해야 된다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두 번째 부분이 현재 임기를 만료를 앞두고 있는 재판관들이 임기 만료 전에 지명자가 안 될 때 만약에 6개월 연장을 한다는 그 조항은 헌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규정이 임기와 관련된 규정은 연임에 관한 규정밖에 없어요. 임기 6년과 연임을 보장한다. 그런데 그 헌법의 규정을 초월한 6개월을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헌적 요소가 다분히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사고일 때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고 그 권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없어요.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그 헌법을 넘어서서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그것도 위헌적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러한 위헌적 소지 두 가지 요소를 담고서 법률안을 통과시킨다면 저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개헌을 하자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러한 개헌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을 헌법을 초월한 법률에서 다룬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드는 그러한 나쁜 행위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그런 사안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민주당이나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하는데 네. 결국 저는 차기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정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정부라고 하는 실권은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쥐고 있는데 여기서 헌법을 준수하거나 지금 법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킬 의지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법들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안 지키니까 그런 거예요. 헌법을 지키지 않아요. 예년 같으면요. 보통 이 재판관들이 추천되면 당일날 바로 임명을 하거나 그 뒷날 늦어도 그 뒷날 바로 다 임명을 했던 게 다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네. 날짜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안 하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조율까지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런 법이 필요할 만큼의 상황,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성을 하셔야 되는데 반성할 이 어떤 생각도 없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할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 어떠한 공격을 하든지 간에 다음 정부, 차기 정부에서 결국 이 과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오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일 늦은 저녁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는 거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서초동 사저 내부 정비와 전담 경호팀 구성을 마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내외의 짐 일부는 이미 사저로 옮겨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호 인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과거 전직 대통령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되는 걸로 전해집니다.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재판이 길어져 구속 기한 안에 끝나지 않을 걸로 판단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두 사람이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거의 5개월 만입니다. 명 씨는 교도소 안에서 차를 탄 채 그대로 교도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김 전 의원은 보증금 납입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석방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 기한이 6월 2일인데 그 전에 공판 종결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전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보증금 5천만 원을 납입하고 주거지 인근 편의점 정도만 외출할 수 있습니다. 또 주거지를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 소환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고 증거인멸 금지도 의무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명 씨는 기소 사흘 만에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무릎 건강이 좋지 않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영구적인 장애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오는 22일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석 달 동안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대가로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전라선 전주역에서 화물열차 한 량이 이동 중 궤도를 이탈했지만 2시간 반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6시 26분에 전주역을 출발해 익산역으로 향할 예정이던 KTX 502 열차 출발이 2시간 넘게 지연되는 등 두 편의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때 운행이 전면 중단됐던 전주 익산 구간 열차 운행은 아침 7시 1분에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 원인은 관계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냉동 탑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불길에 휩싸여 2명이 다쳤습니다. 전남 목포에서도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현정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옆에서 화물차 한 대가 불타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커다란 화물차 한 대가 비스듬히 차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주감휴게소 인근에서 냉동탑차가 차량 고장으로 갓길에 서 있던 9.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사고 충격으로 탑차가 밀려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불길에 휩싸인 겁니다. 그 내리막길 내려오는데 저 앞에 불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났나 했는데 차들이 점차 막히더니 아까 불기둥이 엄청 났어요.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수습 여파로 4개 차로가 모두 통제되면서 일대 도로에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차량이 심하게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전남 목포시 축복동에서 승용차가 화물차와 부딪힌 뒤 전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이 숨졌고 운전자 2명도 다쳤습니다. 탑차가 왼쪽으로 쓰러져 있고 차량에 실린 수화물을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분쯤 전남 담양군 고창 담양고속도로 북광주 나들목 진출로에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팔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전북 김제시 공덕면의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 1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야산과 민가의 거리가 멀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재난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한 단계 하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산불 사태로 심각 단계를 발령한 지 보름 만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가 완료돼 재난 상황이 해소되고 최근 강수 등으로 위험 요소가 다소 감소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계 단계는 위기 징후 활동이 확인되며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수사단장 자리에서 물러난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 무효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1심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상황인 만큼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것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재판이 1년 8개월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재판이 오래 지연됐다며 박 대령의 빠른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직 해임 취소를 통해서 진정하게 원래의 자리였던 수사단장 자리로 복귀하는 것을 시작으로 재판부는 첫 변론 기일이 열리기까지 20개월가량 걸린 데 대해 관련 형사사건 판결을 기다렸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걸 보류하라는 명령을 박 대령이 따르지 않은 혐의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의 결과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1월 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보직 해임 사유가 된 항명 등의 혐의에 대해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2심 절차가 진행 중인데 해병대 측은 판결이 확정된 뒤 박 대령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박 대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곧바로 변론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해병대 측은 항소심 결과까지 보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자료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추가 기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기다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며 첫 재판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곧바로 변론 절차를 끝내지 않고 다음 기일인 5월 28일에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20분부터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전 씨는 지난 2021년 이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가짜뉴스를 게재한 스카이데일리에 대해 수사 개시 2달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 청담동에 있는 스카이데일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16일 보도에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지난 1월 언론사와 기사를 쓴 기자를 공무집행 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명품 플랫폼 반란의 최형록 대표가 입점 판매자들에게 고소당했습니다. 반란 입점 판매자 20명은 어제 서울 강남경찰서에 최 대표 등에 대한 사기, 횡령 등의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반란 측이 판매 대금을 유용해 정산금이 지급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제품을 납품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금품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그제 박 씨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도난 시기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 측은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치솟는 금값에 하천 바닥에서 금을 얻는 이른바 사금 채취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금 채취 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하천을 훼손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작업 중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김기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하천 한쪽에서 사금 채취 장비로 바닥을 훑습니다. 장비 안으로 돌과 모래가 쏟아지고 둥근 플라스틱 접시에 물을 부으며 가벼운 모래를 걸러냅니다. 접시 바닥에 반짝거리면서 남는 것 바로 사금입니다. 하천 바닥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면 이렇게 사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사금 채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금이 나온다는 소문이 퍼진 하천마다 채취 도구를 들고 나선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하천을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 하나 와서 보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사금을 채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나와요. 이걸 보니까 하고 싶더라고요. 하천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취 과정에서 돌을 파손하는 등 하천을 훼손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금을 채취하는 하천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급류에 휩쓸릴 위험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수심이 얕아 보여도 물속에는 불규칙한 바닥 지형과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있고 분간하기 힘들 만큼 시야가 탁하며 흐름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날씨에 장기간 물속에 머물면 낮은 수온으로 인해 저체온증 위험도 큽니다. 가벼운 호기심 등으로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학생 100% 복귀로 정상화 가능성이 기대됐던 의대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에 이어 의대생단체가 잇따라 투쟁 지속을 선언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정부를 향해서 강경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의대생이 복귀해 수업이 정상화되면 내년에 의대를 증원 전 수준만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학들의 학칙대로 처리 방침에 대상 학생 100%가 복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의사협회 등은 다시 의료개혁 중단과 내년도 영명 증원 확정을 요구하며 의사 걸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의대생 투쟁 복귀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등 5개 의대 학생 대표자들은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냈고 정원이 3배 가까이 늘어 증원 혜택을 받아 입학한 아주대 의대 신입생들마저 정부의 무리한 증원에 반대한다며 수업 거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의대 정상화 분위기 퇴보에
교육부의 모호한 태도가 한몫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학생 수업 참여 상황을 보고 내년도 증원 여부를 정하겠다는 방침만 내놨지 판단 시기와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정부 대신 발끈하고 나선 건 시민사회단체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는 꼼수 복귀에 내년 모집 정원을 동결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경실련도 목리를 부리는 의대생을 선처와 관용 없이 학칙대로 처분해서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난해 의료 분쟁 조정 신청 사건 가운데 자동으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빼고 40%는 병원 측이 거부해서 조정이 시작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2,089건으로 전년보다 2.7% 줄었습니다. 여기서 강제로 자동 개시된 것을 제외한 1,730건 가운데 40%는 피신청인이 조정을 사실상 거부해서 각하되는데 피신청인 대부분은 병원이었습니다. 네, 요즘 사진을 지브리 만화 스타일로 바꾸는 게 유행이죠. 생성형 AI 사용이 이렇게까지 대중화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려되는 점도 존재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단란한 가족 모습부터 반려견과 함께한 행복한 순간. 평범한 일상을 포착한 사진을 일본의 지브리 만화 스타일로 바꾼 겁니다. 이 같은 이미지 만들기가 놀이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지난달 챗 GPT 국내 월간 이용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저도 챗 GPT에 사진을 올리고 지브리 만화 스타일로 바꿔달라는 명령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분이) 채 안 된 시간에 이렇게 그림이 완성됐는데 실제 사진보다 눈도 더 커지고 만화같이 변해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챗 GPT 제작사 오픈 AI는 누구나 손쉽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기술의 민주화를 내세웁니다. Creatives, educators, small business owners, students, way more will be able to use this and do all kinds of new things with AI that they couldn't before. 하지만 AI 학습에 애니 작품들이 동일이 사용됐는지 생성형 이미지가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등은 논란입니다. 오픈 AI는 스튜디오 전체의 작품을 참고하는 거라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지브리 스튜디오에선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일본 문화청은 AI와 저작권 보고서에서 화풍 같은 아이디어가 비슷할 뿐 직접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상업적 이용이나 초상권 침해 가능성 등 법적 분쟁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른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초상권 침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 및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 논란과 별개로 한 땀 한 땀 영혼을 담아 탄생한 만화가 순식간에 비슷한 AI 이미지로 재현되는 게 불편하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밤사이 금융시장을 또다시 들썩이게 한 트럼프의 관세 급변침, 심지어 미국 무역수장도 몰랐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 한 명에 의해 얼마나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현지 시간 9일 열린 미국 하원 세입청문회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출석해 2시간 동안 열심히 관세 정책을 옹호했는데요. 그런데 청문회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를 선언해버립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묻자 그리어 대표는 당황하며 아직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실토했죠. 기가 막힌 민주당 의원들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며 관세 정책에 전략도 계획도 없다고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갑작스러운 만큼 배경을 두고도 제각각의 해석이 나왔는데요. 미국을 압박해온 유럽은 우리가 단결한 덕분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일각에선 일본이 관세 감면을 대가로 미국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죠. 트럼프 대통령도 국채시장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국채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더라라는 겁니다. 국채 투매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시장의 불안을 인정한 셈인데요. 그러면서도 꽤 침울했던 금융시장이 반등했다. 유연해야 한다며 입장 번복을 합리화했습니다. 트럼프의 변덕에 전 세계 금융시장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전열을 가다듬을 기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본격적인 대미 관세 협상에 나설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주어진 거죠. 하지만 미중 갈등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서면서 통상 환경이 더욱 엄혹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에서 경제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번 우리 정부 협상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대미 협상의 큰 그림은 윤곽이 나왔는데요. 에너지와 조선협력이라는 빅딜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25% 상호 관세가 발효된 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국회 현안 질의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쏟아지는 질의에 안 장관은 우선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위기를 해결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이후 긍정적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면서 방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하는 대로 자신이 직접 다시 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에 대해서는 동맹이라서 좀 특별히 우리가 먼저 협상을 하겠다, 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서 제가 지금 조만간에 미국을 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본부장이 돌아오면 이번에 협의한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협상 카드로는 에너지와 조선 분야 협력을 거론했습니다. 관세율 산출의 근거가 됐던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LNG 수입량을 늘리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조선 분야 협력을 통해 관세 유예나 인하를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에너지 협력과 조선 협력 이걸 통해 가지고 무역 수지 문제를 다루어서 큰 틀에서 빅딜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겠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EU처럼 우리도 보복 관세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는 자해나 다름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FTA 무용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 FTA를 계속 유지할 거냐, 파기선언을 할 것이냐. 유지를 해야 됩니다. FTA가 많이 본래의 취지와 달라진 측면은 있지만은 그래도 유지해야 될 이익이 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에 참여한다고 선언한 바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과정에서 전투에서는 진 적이 있어도 전쟁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며 이번에도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반면 한층 격화된 무역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간 중국의 맞대응 전략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맞설 능력이 있다며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압박 전략을 강화하고 우군을 확보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까지 8달도 더 남았지만 벌써 바쁜 이곳, 중국 저장성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공장입니다. 원래 미국에서 팔리는 크리스마스 장식품의 90% 가까이는 이렇게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에 100% 넘는 관세가 부과돼도 주문이 그만큼 들어올지는 의문입니다. 我们肯定要慎重考虑的，因为我们也担心这个订单接下来了之后，因为这个美国的这个局势不稳定，会导致这个退单的这些问题。 중국 정부는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면서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稳中向好、长期向好的基本面并没有改变，中国外贸也有信心、有底气面对各种风险挑战。 다만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추가 관세를 84%로 높이는 동시에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잇따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50% 추가 관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새로 제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상호 관세는 전 세계 무역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무모한 조치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지도부가 모여
주변국들과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 신뢰를 강화한다는 외교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WTO 기본 규정에 어긋난다는 평가까지 곁들이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이후 미국과의 밀월 관계가 무색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4월 10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10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하고 대선에 나서는 의지와 각오를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선언 뒤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노량진 수산시장과 마포포럼 등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열리는 대선을 앞두고 투개표 절차 시연회를 진행합니다. 사전투표부터 선거 당일 투표소 운영 과정, 개표 시 후보자별 득표 결과 집계까지 투개표 전반에 걸친 시연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119일째 직무가 정지 중입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10명으로 또는 잠재적 대선 주자를 보유한 만큼 1차 예비경선 통과 규모가 특히 관심입니다. 8명이 남느냐, 4명이 남느냐에 따라 유력 후보들의 명함이 엇갈릴 거라는 전망인데 김다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 등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상 유력 대권 주자만 2자릿수에 가깝습니다. 잠재적 후보까지 합하면 15명 안팎의 출사표가 예상되는 만큼 첫 번째 관전 요소는 1차 예비 경선에서 몇 명이 살아남을지입니다. 1차에서 8명을 추린다면 유력 주자들이 모두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고 4명으로 압축한다면 몇 명은 짐을 싸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심은 당내 본 경선에서 4명이 맞붙느냐, 양자 대결로 가느냐인데 대체로 4자 대결 구도를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양자 대결로 감정이 격앙돼 갈등이 터지면 민주당과의 진짜 게임, 즉 본선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남은 변수는 국민과 당원의 의중이 각각 얼마나 반영되는가입니다. 1차 컷오프 때 민심을 100% 반영하고 이후엔 민심과 당심을 반반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기류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만큼 초반 민심에 기대볼 것이고 김문수 전 장관처럼 당심이 강한 후보는 뒷심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처럼 중도 확장력이 있는 후보는 다른 당 지지자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유지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릴 거로 보이는데 지도부는 언급을 자제합니다. 어떤 견해를 밝히는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막판 양자 대결은 결국 흥행만큼은 끝까지 놓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선 개헌 동시투표 주장을 거둬들이기로 했습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건데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공약에 개헌 방안을 포함할지도 관심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의 비상계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며 조기 대선과 함께 권력 분산 개헌을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흘 만에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안정적인 논의가 쉽지 않다는 이유도 내세웠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반대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민주당은 줄곧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조속한 개헌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치러지는 대선에서 전열이 흐트러지는 걸 경계한 거로 풀이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 뜻에 반하는 의견은 논의조차 할 수 없는 거냐고 쏘아붙이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물론 민주당도 개정 시기를 문제 삼고 있을 뿐 기본적으론 개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역시 당 대선 후보로 나선 뒤엔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공약 형태로 제시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또 후보가 된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분명하게 개헌의 일정들, 개헌의 로드맵 그리고 주요 내용들을 공약화해서 실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당이 논의에 적극 협력한다면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때 87년 체제를 끝내는 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양당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만 공감하고 있을 뿐 내용을 두곤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진 여전히 미지수란 분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구인 체제를 갖추게 된 헌재가 심리하는 첫 사건이 될지 주목되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재가 구인 체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1호 사건으로 지금 이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일단 2명의 후보자죠.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판사에 대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으로 남겨두었던 이 2명의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일단은 그 효력을 좀 막아달라라면서 가처분 사건이 신청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마 이것이 구인 체제에서 처음으로 심리하는 이 헌법재판소의 사건일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헌법 27조에 이 국민으로서 이 정당한 권한에 있는 이 사람,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한 이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데 내가 현재 받고 있는 헌법재판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임명되게 되면 내가 이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명, 임명에 관한 효력을 멈춰달라라면서 가처분 사건이 신청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논란 당시에도 이게 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임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법무부는 일단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이 가능하다라는 해석을 내놨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학계에서도 어떻게 딱히 정해진 통설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당시와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이랄지 함상훈 서울고법 이 부장판사의 지명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헌법재판관들은 총 9인으로 지금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 3인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추천한, 국회가 지명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됐던 인원이 바로 마은혁 재판관인 거죠. 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 지명해서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현상 유지적 차원에서 형식적 임명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완규 처장이랄지 이 함상훈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봤을 때 헌법재판관으로 적당하다라고 생각되는 이 3인에 대한 후보 추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권한대행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선출되지 않았고 현재 대통령이 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역할만 대행하고 있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 수 있는 이 3인 중 2인 부분에 대해서 지명을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 행사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거든요. 때문에 대통령이 거리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있기 때문에 구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부분은 가능하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차후에 논란이 될 여지는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탄핵 심판을 기각했을 당시에 헌재 재판관들이 내놓은 이 권한대행과 대통령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헌재 재판관들의 판시가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도
헌재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간접적이고 또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는 그 민주적 정당성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헌재에서는 봤습니다. 예. 따라서 이 국회 추천 복수로 마은혁 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하고 지명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내놓은 반면 이번에는 이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헌재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헌재 판시와 맥락이 좀 다른 해석을 법무부가 내놨다.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이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요?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지명의 효력을 멈추지 않고서는 지금 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즉 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고 나중에 그 결론을 받아들어서는 그때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효력을 멈출 수 있는데요. 이때 지금 헌재에서 이전에 내놨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의 어떤 결정 취지나 여러 가지를 보고 아마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선례를 또 볼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입니다. 지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역시 이 탄핵이 인용되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의 권한대행은 황교안 장관이 권한대행을 했었습니다. 이 권한대행이 당시에도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임명을 한 인원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서 이 대통령 몫의 3인이 아니라 대법원장도 이 헌법재판관 3인을 추천하고 지명할 수 있는데요. 이 대법원장 몫으로 분류됐던 한 명의 재판관을 탄핵이 인용된, 즉 거리된 상황에서 임명을 했었거든요. 즉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서의 이 3명의 몫을 한 선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헌재에서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를 하면서 전례 그리고 이전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했던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에 어떻게 생각하면 어디까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사람은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지금 비상계엄에도 어떻게 연루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선상에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나중에 재판을 받으러 다니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들었던 형사상 불소추 특권, 이것은 대통령에게만 허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적으로 어떤 기소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금지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그런 특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완규 처장에 대한 사건, 지금 공수처에도 고발돼 있고 경찰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사건이 만약에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재판관인데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정말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이완규 처장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도 비상계엄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담하거나 이랬다라는 논란으로 이제 고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윤 대통령이 그 파면된 이유도 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중대하기 때문에 탄핵이 되었다라는 점까지 모두 고려해 볼 때 지금 비슷한 사안으로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헌재 재판관으로 오는 것이 온당한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헌재에서는 좀 폭넓게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함상훈 부장판사도 잠깐 보겠습니다. 과거의 판결이 너무 가혹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논쟁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2017년이었습니다. 그때 이 한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하나의 소송이 접수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400원을 횡령한 이 버스 기사를 버스회사에서 해고했는데 이 기사가 해고는 너무 무겁다, 부당하다라면서 해고에 대해서 소송을 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재판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이 한 판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이 부분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짙은 횡령이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버스회사는 이 버스요금 자체가 원래 소액이기 때문에 이 소액의 수익만 걷어들이는 것이 버스회사의 승리이기 때문에 횡령한 금액이 적다라고 해서 그 회사에게 미치는 그런 해악이 적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해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없고 해고는 상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과거의 한 판사의 판단이 너무 지나치게 노동자에게 좀 과도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인사청문회 요청을 받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명이 안 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사청문회 관련 법률을 좀 살펴보면요. 네. 30일이 지나면 설사 이 민주당이나 거부를 하더라도 결국엔 임명을 하게 되는 수순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완규 처장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이런 지명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덕수 대행이 이러한 의사를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현행 법 체제에서는 사실상 이 2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이 되는 수순을 시간의 문제일 뿐 현실적으로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유일한 방법은 이 가처분 신청된 사건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어서 이 지명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이 방법만이 현재로서는 유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증시 상황이 급변동을 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잠깐 짚고 오겠습니다. 증시와 환율 상황 지금 개장 현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결정, 이제 우리나라에 부과된 관세가 25%가 아니라 10%로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도 폭등한 상황에 우리 증시가 개장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단숨에 2,400포인트 선을 뛰어넘었고 코스닥도 670선을 넘었습니다. 자, 가장 주목되는 환율 역시 1,456원대로 38원이나 내린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4.42% 오른 2,395로 오늘 장을 출발했고요. 자, 코스닥 역시 4.15% 오른 670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는 또 한 번 주저앉으면서 코스피가 1년 5개월 만에 2,300선이 깨진 상황이었는데 오늘 뉴욕 증시 폭등의 영향으로 2,418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도 어제 643포인트에 마감했지만 지금 672포인트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간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나오면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18%, 애플 역시 15%, 그리고 그간 부진했던 테슬라 역시 22% 넘게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역사적인 폭등을 한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4% 넘게 그리고 코스닥 역시 4% 넘는 급등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1,500선을 넘보던 상황이었는데 급격히 안정화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1,488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관세 유예 소식이 전해진 뒤에 급락하면서 지금 38원 내린 1,457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유가도 4% 넘게 급등했고요. 금 가격이 미중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3%대 상승하는 급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모처럼 하방 압력이 어느 정도 해소된 우리 증시 오늘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에 법무장관 탄핵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쟁점이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죠. 당시에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아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고요. 또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이죠. 12월 4일 밤에 이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참석한 부분 등 이 비상계엄 관련한 이 내란 혐의에 가담했다라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오후 2시에 이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한 이제 헌재 결정을 내놓습니다. 한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고 굉장히 조속히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만큼 쟁점이 좀 간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소추 사유 중에 하나로 거론되었던 야당 대표를 좀 째려보았다, 노려보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심리 과정 중에 이미선 재판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재판관이 이것도 소추 사유인 거냐 아니면 그냥 정황적 설명인 거냐라고 이 소추한 이 국회 측에 물어봤고 국회 측은 정황적인 설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소추 사유들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오늘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판단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점이 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가 모임에 지금 헌재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하는 부분인데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그래서 주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12월 4일입니다. 지난 12월 4일 밤에 이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을 했다라는 건데 이때 이 법무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이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완규 처장도 함께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현재 고발되어서 공수처랄지 경찰 등에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완규 처장은 아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오라니까 갔던 것이고 아는 게 없어서 나는 한숨만 쉬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논란이 되는 것은 이 안가 회동 이후에 이완규 처장이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야당에서는 이것은 어떤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당당하다면 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했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아마도 공수처에서는 이완규 처장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유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헌재가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있었던 이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 과연 어떤 위헌 위법한 행동으로 판단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 그러한 판단이 나온다고 하면 이완규 처장이 과연 헌재 재판관으로 상당한 인물이냐 또 현재 되어 있는 이 가처분 신청을 판단할 때도 헌재 재판관들이 또 어떤 기류로 판단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조금은 예상해 볼 수 있는 쟁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헌재가 이 박성대 장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이유를 결정문에 어떻게 설치할지를 좀 보면 이 지금 현재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완규 처장에 대한 가처분 사건의 향방도 조금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증시 관련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거래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급등하면서 잠깐 중단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지금 현재 거래가 잠깐 중단된 상황입니다. 자, 간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결정 이후에 뉴욕 증시가 역사적 수준으로 폭등했고 그리고 그 영향이 지금 우리 증시에도 열풍으로 불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 4.5%대 상승 출발한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환율은 급격하게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코스피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권에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출마 선언을 하는데요.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네, 잠시 뒤에 10시 전후로 해서 영상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 내용도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고은 변호사와 마무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타이밍이 좀 절묘하다라는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재판부가 받아들인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은 보석 신청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왜 또 심지어 구속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보석을 인용했느냐 그 시점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재판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석 신청을 인용한 사유는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금 현재 공판을 종결하기가 좀 어렵다. 지금 다수의 재판이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설치를 했고요. 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여러 가지를 지금 고려해서 여러 가지 조건, 이 보석의 조건을 부여해서 일단은 보석을 인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그간 보석 신청에 대해서 기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양새여서 왜 지금 굳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검찰도 수사하겠다라고 나선 이 상황에서 이 보석이 됐느냐를 두고 또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제 조만간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관저에서 퇴거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저희 취재진이 취재가 됐습니다. 소환 날짜는 언제쯤 될까요? 그 부분 아마 조율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관저에서 나온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사실은 지난달부터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 아마 변호인에게 통보했던 것 같은데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은 이미 전달했다라고 하고요.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대통령은 조율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엔 어떤 제3의 장소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청으로 소환을 해서 일반적인 보통의 방법으로 조사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조금 지켜보면 조만간 소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다음의 소환 순서는 윤 전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관저에서 나온 다음에 어떤 사저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소환 조사를 받는다든지 수사를 받는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모두 경호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결국에는 이 경호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뭐 신체의 안전이나 어떤 위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국엔 경호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아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동 사저로 간다고 하면 중앙지검과의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을 그 해당 거리를 이동하는 데에 대한 경호 경비랄지 만약에 포토라인에 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경호 경비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륙에서 비구름은 모두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전국 하늘빛이 다소 흐립니다. 이 중부 내륙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아직까지 안개도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해가 떠오르면서 안개는 점차 걷히겠고 차차 하늘도 맑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진 일교차에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다소 흐리겠지만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점차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제주도에 늦은 오후 한때는 영남 내륙에 5mm 안팎의 비가 오겠고요. 영남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대기가 정체하면서 안개뿐 아니라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습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고요. 부산과 울산에서도 밤 한때 대기질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출근길 공기가 어제보다 부드러운 곳이 많았는데요. 한낮에도 서울과 부산이 19도, 광주 20도로 따뜻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또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봄철의 건조함을 달래주는 단비가 되겠지만 강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마치 5월 하순처럼 따뜻하겠는데요. 주말에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또 날이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원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